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이 어저께 어, 어제 우리 그 본문 문제 말고 앞에 본문도 좀 했었죠? 그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재고자산 우리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량 차이, 단가 차이부터 했었죠?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부터 했었어요. 우리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은 지난 시간에 봤고, 지난 시간에는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의 처리에 대해서 봤어요. 수량 차이부터 볼까요? 수량 차이. 수량 차이가 뭐예요? 기말의 장부에 장부상으로 있어야 할 재고자산의 수량. 그렇죠? 계속기록법으로 파악한 장부상 있어야 할 수량과 실지재고조사법 실제 있는 수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걸 감모수량이라고 그랬고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다 장부가액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감모수량 곱하기 장부가액을 곱해주는데 이 금액은 감모 손실 금액은 개념적으로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나뉠 수 있다 그랬죠. 정상 감모는 그쵸,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매출원가로 흘러가고, 비정상 감모는 그쵸,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라진 부분이니까 그 사라진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은 매출 원가로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인 부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단가 차이가 있었죠. 단가 차이. 단가 차이는 우리 저가법이라는 걸 적용한다 그랬어요. 저가법. 저가법 조금 복잡했죠. 저가법. 근데 어, 좀 특이한 애라 그랬어요. 그렇죠? 장부가가 있는데 장부에 적혀있는 장부가가 있는데 걔랑 시가랑 비교했을 때 장부가보다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재고자산 평가 이익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좀 특이한 케이스 있죠. 장부가보다 시가가 밑에 있는 경우, 즉 팔 때마다 손해 보는 케이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평가 손실을 인식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저가법의 이제 특징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 있죠. 장부가보다 시가가 낮다 할 때 이 시가는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개념을 쓴다 그랬어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 팔았을 때 진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빼서 실제로 내가 손에 남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시가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부가가 100원이었는데 시가가 70원이 됐어. 그러면은 30원만큼 상품을 대변으로 까고, 그쵸? 차변에는 비용을 인식해 줘야 되는데 요 단가 차이에 대한 거는 무조건 매출 원가로 본다 그랬어요. 무조건 매출 원가로 다 모두 다 그냥 영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 봐야 돼요. 정상 비정상이 없어요. 단가 차이는 정상 비정상이 없고 다 매출 원가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을 대변으로 까면서 매출 원가 하면 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죠. 회사에서 지금 어? 판매하는 상품의 시가가 지금 폭락했다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바로 까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상품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 빼주는 형식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매출원가도 그냥 매출원가 하면 다른 매출원가랑 섞여버리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써가지고 나중에 매출원가에 더해줘서 표시한다라고 말씀까지 알아되고요. 그 다음에 환입인데 시가가 회복됐을 때, 그쵸? 시가가 장부가 밑으로 떨어져서 손실을 인식했는데 얘가 시가가 회복됐을 때는 어디까지만 환입을 잡을 수 있다? 그쵸? 최초 장부가액을 한도, 그러니까 손실을 인식한 금액만큼이 한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최초 장부가만큼만 올려줄 수 있고 최초 장부가 위로 올라간 거는 다시 팔렸을 때, 그쵸? 절대로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평가 손실 쪽만 인식하는 거예요, 적합법은. 그쵸?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타개정 대체에 대해서도 봤죠. 타개정 대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장부가액과 격여팔. 격여팔이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이건 실무할 때일 거예요.
장부가액과 저격파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고 타겟형 대체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타겟형 대체 원래 상품이라는 거는요 대변으로 나가면 상품이 대변에 나오면 차변은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거는 창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이건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인데 창고 밖으로 나간 건 다 팔렸다고 보는데 매출원가가 아닌 애들 있죠. 상품이 대변으로 왔는데 차변에 매출원가가 아닌 애들은 다 타겟형 대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변의 상품인데 차변이 매출원가가 아닌 건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또 뭐 있을까요? 뭐 다 광고 선전비, 뭐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것도 다 타겟형 대체입니다. 아까 우리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대변의 상품,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타겟형 대체예요. 그러니까 타겟형 대체라는 거는요. 대변의 상품이었는데 차변의 매출원가가 아닌 건 다 타겟형 대체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타겟형 대체다. 그 다음에 그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에 결정해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우리 기말 재고자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창고에 없더라도 또는 우리 창고에 있더라도 자산에 포함되거나 제외시켜야 할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미착품, 그렇죠? 미착품. 미착품은 운송 중인 상품인데 이게 운송 중인 애가 아직 창고에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 건지 아니면 우리 게 아닌지 판단해 주면 된다 그랬죠. 문제 풀 때 주의할 거는 내가 이걸 사는 입장인지 파는 입장인지 그걸 좀 주의하고 생각해 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한 제품인데 운송 중인 상품. 요거는 팔았을까요? 아직 안 팔았을까요? 팔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생각하셔야 돼. 이게 말이 조금 중요하게 하는 생략이 돼서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운송 중인 상품이라는 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여기가 판매자면 이게 구매자면요. 이거는 선적지고 이거는 도착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한 거는 이미 지금 이거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판매된 거죠. 구매자 입장에서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구입한 거는 아직 뭐예요? 이건 구매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미 이게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이. 요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서 나눠지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직 구매 안 된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된 거.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 항구가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송품은요. 시송품은 매입 이게 뭐야 시험 삼아 써보는 물건이라 그랬죠. 이거는 인도할 때가 아니라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할게요 말게요 한 날에 매출이 된 거니까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으면 판매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 적성품은요. 이거는 판매를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자의 상품은 아직 안 팔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거니까 위탁자의 창고에 없다 하더라도 포함시켜야 된다. 여기서 수탁자는 서점이고 수탁자는 뭐 출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저당 상품, 저당 상품 또 담보 제공 상품인데 담보 제공되었다는 자체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담보로 제공한 것 자체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 제공했다 하더라도 얘는 창고에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고요. 어제 문제 그 객관식 문제 풀던 거 이어서 볼게요. 페이지는 320
8페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8페이지. 328페이지 펴보세요. 자, 어제 14번 풀었던 문제하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금액만 좀 다르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음에 상품 재고장을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고, 출고, 잔고 돼 있죠. 여러분 상품 재고장을 그려서 한번 해보시고요. 10원, 11원, 12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고된 게. 기초가 있었고 매입이 있었고 한번 팔리고 다시 매입하고 이거요.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다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적어가지고 선입선출법의 경우와 후입선출법 경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적을 동안에.
자, 볼까요? 어제랑 내용이 같죠? 10월 달이네요. 그쵸? 월초예요. 그쵸? 기초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에 있었던 게 개수로는 100개, 10원짜리가 100개 있었어요. 10원짜리가 100개 있는 상황에서 매입을 했죠. 100개를 더 사왔네. 그쵸? 100개를 더 사왔으니까 어, 200개가 됐는데요. 이 단가가 달라요, 서로. 그쵸? 원래 있던 건 10원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11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재고층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재고층이 생겼어요. 그쵸?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팔렸을 때 어떻게 이제 팔리냐라는 거죠. 180개 팔았죠? 180개가 출고돼야 돼요. 그쵸? 180개가 출고돼야 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원가 흐름에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부터 팔렸는지 정해줘야 돼요. 뭐부터 팔렸는지. 그래서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팔리는 거죠. 원가 흐름의 가정을 옛날에 들어온 것부터 팔렸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팔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니까 10원짜리는 100개밖에 없으니까 180개는 다 못 팔고 이 100개는 10원짜리에서 팔리고 나머지 80개 있죠? 나머지 80개는 그 아래에 있는 11원짜리에서 팔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0개가 이렇게 팔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먼저 들어온 놈 10원짜리부터 100개 다 팔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80개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11원짜리가 되겠네. 그쵸? 20개 남아있고 얘는 11원짜리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너무 간단하니까 하나 더 했죠? 매입을 했죠? 10월 15일인가요? 10월 15일 날 매입 입고죠? 100개 들어왔고 단가는 12원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적으실 때 20개부터 먼저 적어야 돼요. 20개 이게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들어온 게 100개 12원 그래서 남은 재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건 어디예요? 출고 차변이죠. 대변이죠. 그 다음에 재고에 해당하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입고는 여기 이거는 요건 기초고 요거는 매입이죠. 그래서 미리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 요거 월초 있죠. 요게 기초고 선언 맞죠? 그 다음에 입고 요게 뭐예요? 두 번 들어온 게 요게 자산 상품의 증가 그쵸? 차변이에요. 그쵸? 1,100원과 1,200원 맞죠? 그 다음에 팔려나간 180개 그래서 통으로 개수로 치면 총 몇 개예요? 어떻게 만나 볼까요? 처음에 100개 있었고 100개 들어와서 300개죠. 그럼 180개 팔리고 120개 남았고 맞죠? 매출원가 요거죠 요거 얼마예요? 1,000원에 880원 1,880원인가요? 맞죠? 매출원가는 1,88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에 1,000원 있었고 매입이 두 번 있었는데 요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3,300원이죠. 3,300원이 판매 가능액이에요. 그럼 판매 가능액이 팔리고 남은 거는 재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3,300에서 1,880 빼면 얼마예요? 2,000? 1,420원? 1,420원이 기말 재고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장부상으로 파악한 거고 실제 요거 장부에 있는 거 요거죠? 맞아요? 220원, 1,400원, 1,420원 맞네요. 그렇죠? 맞아야지 당연히. 이게 기말 재고가 되는 거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 선입선출법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후입선출법도 한번 해보자 그랬죠? 후입선출법 하면 어디가 바뀌어요? 기말도 바뀔 거고 얘도 바뀌죠? 후입선출법이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원가 흐름의 가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일단 기초가 있었고 100개가 들어와서 이런 재고층이 생겼는데 180개가 팔려야 돼요. 그러면 팔렸을 때 층이 있으니까 뭐부터 팔렸는지 가정을 해주기를 밑에 거부터 팔렸대요.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팔렸대. 그러면은 11원짜리가 먼저 팔렸죠. 180개를 팔아야 되니까 11원짜리가 다 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80개는 10원짜리가 팔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재고는 당연히 개수는 아까랑 똑같죠. 20개고요. 11원짜리는 다 팔렸고 10원짜리가 이제 남아있어야 되니까 10원짜리가 된 거고요. 여기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20개 10원 적어주고요. 100개 얼마? 12원. 이게 기말이 되겠죠? 매출원가는요? 1,000, 1,100원에 800원, 1,900원? 요 차변은 같아요. 차변은 항상 같아. 선입선출, 후입선출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3,300에서 1,900 빼면은 1,400원이 돼야 되는데 맞나 볼까요? 200원, 1,200원, 1,400원 정확히 맞네요. 그쵸?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원, 11원, 12원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비교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기말이 후입선출법보다 더 큰 게 확인이 됐죠. 선입선출법은 오래된 게 먼저 팔리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최근 자산이에요.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최근 자산이 물가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크게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한번 해볼까요? 이동평균법이 가능하려나? 해볼까요? 그래도 조금 숫자가 좀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평균법도 이걸로 해보죠. 이미 이거 한 거, 그렇죠? 어차피 원가 흐름의 가정은 똑같은 물량의 흐름을 가지고요. 어떻게 단가를 적용할 거냐의 문제니까. 평균법 다시 보세요. 평균법은 100개가 있었고 10원짜리, 11원짜리가 들어왔는데 층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요. 평균법은요.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걸까요? 지금 200개가 있는 우리 앞에서는 이거는 200개가 있는데 하나는 10원짜리, 100개는 10원짜리고 100개는 11원짜리 그대로 유지를 했잖아요. 평균법은 뭐냐면요. 평균법은 단가를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동평균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록법 하니까 이동평균법. 그러면 200개가 100개가 있었고 지금 100개가 또 들어왔잖아. 지금 200개가 있는 거죠. 200개는 단가로 얼마짜리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100 곱하기 10 더하기 100 곱하기 11, 즉 2,200원을 한 다음에 몇 개로 나눠줘야 돼요? 200개로 나눠주면 평균은 10.5가 나와요. 이거 100 곱하기 10 더하기 100 곱하기 11 나누기 200개.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10.5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180배가 팔렸죠? 180개. 180개가 팔렸는데 180개는 얼마짜리가 팔린 거예요, 모두? 모두 10.5원짜리가 팔린 이동평균법.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 그럼 220개가 남죠? 20개가 남잖아. 200개에서 180개 팔렸으니까 20개는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모두? 그렇죠. 10.5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개가 또 들어왔죠? 그러면은 20개 얼마? 10.5원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0개 얼마요? 12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쓸 수 있죠? 다시 쓸 수 있죠?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10.5 더하기 100 곱하기 12 나누기 120개니까 120개 쓰면 단가가 나오겠죠? 이거 좀 이렇게 11.75? 11.75라는 게 나온대요. 11.75.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요걸 다시 쓰면 120개 곱하기 11.75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쨌든 평균을 계속 그때그때 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 그때그때 평균 내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만약에 물량 흐름으로 총평균법 하라 그러면요. 총평균법. 총평균을 하라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 좀 지우개 해볼까요? 총평균을 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그때그때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쓰세요. 기말에 한 방에 해야 돼요. 기말에 한 방에 하려면요. 간단해요. 물량 흐름을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평균 내면 되거든요. 자, 볼까요? 총평균법은 여기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방에 한다. 그게 아니야.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평균 여기다가 다 써볼까요? 100개 10원이었죠. 기초였죠. 맞죠? 요거. 그 다음에 100개 얼마? 11원짜리가 들어왔고 그 또 들어온 거 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얘는 개념적으로 일단 물량을 먼저 이렇게 다 적어놔야 돼. 80개 팔렸고 얼마 남았어요? 120개. 개수는 맞죠? 300개, 300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가인데 단가를 여기다가 한 방에 적는 거. 한 방에. 한 방에 가를. 그러려면 그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평균 내줘야 돼요. 이거 평균 내면 얼마가 나올까요? 보나마나 10일이 나와요, 얘는. 왜냐하면 다 지금 가중평균이 100, 100, 100이니까 똑같으니까. 다 더해서 평균 내면 10일이 나옵니다. 100 곱하기 10, 100 더하기 100 곱하기 11 더하기 100 곱하기 12 나누기 300 하면은요, 10일이 나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평균은 다 뭐다? 올해 단가는 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얘도 3,300이고요. 얘도 3,300이 나와야겠죠? 총평균은 물량을 먼저 다 이거 정리해놓고 이렇게 한 방에 넣으면 돼요. 됐나요? 이동평균은 여기다가 해야 돼요. 여기다가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보여주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 이해하셨죠?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 이게 원가 흐름의 가정이다라는 꼭 이 가정이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량 흐름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거를 뭐 단가로 할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기 이제 답을 구해볼까요? 다음 상품의 재고장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10월의 상품 매출 원가는 1,880원이다. 상품 매출은 10월, 그러니까 10월 이게 지금 10월이죠? 10월에 선입선출법에서 매출 원가 이 부분이죠. 맞죠? 10월 말 상품의 개당 단가는 12원이다. 이거 지워버렸네. 아까 우리가 선입선출법 할 때는 120개인데 재고층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11원짜리가 20개였고 100원, 12원짜리가 100개였을 거예요 아마. 그쵸? 12 그러니까 지금 제호층이 나눠져 있는 아까 좀 지웠는데 나눠져 있는 상태는 단가를 12원이라고 볼 수 없겠죠. 3번 10월의 월말 상품 재고액은 1,420원이다. 맞죠? 4번 만일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10월의 월말 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적어진다. 요거는 후입선출법을 적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이라면 재고자산은 옛날 게 남아 있을 테니까 더 선입선출법이 더 보다 후입선출법이 더 기말재고가 작아지겠구나라고 유추할 수도 있으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자산이 더 큽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밑에 16번이 다음 메인 매출 자리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인데요. 이거 해보세요. 지금 한 거랑 보다 더 쉬워요. 지금 더 쉬운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한번 해보세요. 이동평균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평균 내는 거예요? 매출할 때 한번 평균 내야 돼요. 반면에 총평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량 다 적어놓고 한 방에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법도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T 계절 크게 그려놓고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풀어드릴게요. 대고자 안 그리고 T 계절 크게 그려가지고
자, 볼게요. 잘 보세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인데요. 이동평균법은 평균 구하는 시점이 팔릴 때예요. 그렇죠? 팔릴 때.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평균과 총평균인데요. 일단 기초에 400원짜리가 100개 있었고요.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440원짜리가 100개 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팔렸잖아요. 그렇죠? 4월 10일 날 매출이 있었죠. 180개가 팔렸잖아요. 이 180개가 팔렸는데 이 180개가 팔렸죠. 200개 중에 지금 180개가 팔린 거죠. 요때 단가를 평균을 내줘야 돼요. 일단 처음으로. 그래서 100개 곱하기 400 더하기 100개 곱하기 440. 요 평균을 내줘야 된다고요. 200개죠? 200개. 이게 얼마예요? 420이겠지. 420. 420이 나와야 돼요.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420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팔릴 때마다 평균이니까 100개 400원짜리, 100개 440원짜리가 있지만 얘 평균 내서 지금 200개가 420원으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80개가 팔렸으니까 남은 거는 20개 얼마짜리? 420개야. 이 상태는 이게 대차가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요거랑 지금 맞는 상태잖아요. 근데 또 들어왔죠? 480원으로 들어왔죠? 100개가 480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게 기말 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48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얘를요 다시 평균을 낼 수도 있어요. 다시 평균을 내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죠. 어차피 같은 거잖아. 얘를 다시 평균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개 더하기 420원 더하기 100개 곱하기 480원 몇 개예요? 120개죠? 이거 좀 누가 좀 평균 내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일까요? 얼마요? 470원? 요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요거랑. 이해되시겠어요? 어차피 물량은 300개 같은 건데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같은 거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동 평균은 요걸 평균 내고 다시 들어온다. 요 순서에 있는 거고요. 총평균법은 좀 더 심플하죠. 총평균법은 일단 물량을 다 적어 놓는다 그랬어요. 한 번에 기말을 한다 그랬어요. 400 곱하기 100개가 400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개가 440원으로 들어왔고 기말에 한 방에 하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왔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물량도 알 수 있죠. 어떻게? 180개가 팔렸으니 남은 거는 얼마 개? 120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300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는 단가를 이제 어떻게 한다? 한 방에 한다. 이거 100 곱하기 400 더하기 100 곱하기 440 더하기 100 곱하기 480 이거 다 평균 내는 거죠 지금? 100개 하면 보나마나 뭐가 나올 거예요? 440이 나와요. 440이 나와. 이 440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다 이렇게 올해 총 평균 단가는 얼마다? 440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거기 4월 10일에 매출해가지고 한 개당 1,000원 해서 매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요 매출 원가나 재고자 상고 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그거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게 되면 써먹으면 우리 뭘까지 알 수 있어요? 매출 총액까지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매출액 얼마? 매출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1,000원에 180이니까 1,800원? 아닌데? 18,000원?
짜리가 180개 있으면은 18만 원인가? 18만 원이 되겠죠? 매출액은 18만 원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매가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매출 원가? 매출 원가인데 이 매출 원가가 보세요. 매출 원가가 총평균법에 의한 매출 원가는 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동평균법에 의한 매출 원가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가는 요 매출액이랑 관련된 거지 기말이나 매출 원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매가는 그냥 헷갈리라고 준 거예요. 헷갈리라고. 너무 문제가 심플하니까 조금 헷갈리라고 준 겁니다. 자, 재고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얘랑 얘 비교해야겠네. 그쵸? 이동평균, 총평균. 그쵸? 이동평균, 총평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돼요? 네, 4번이 되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금액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칠 수 있겠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거기 밑에. 이제 똑같은 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어, 다음은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주 3일에 매입가 매출 자료이다.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총평균법 한번 그것만 해보세요. 빨리. 총평균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량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단가 딱 넣는 거예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우고 동안에. 자,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수량이 월초에 기초에 100개 200원이에요. 그쵸? 100개 200원. 이게 200원. 이게 기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매입이 100개 300원. 이건 다 한꺼번에 적어도 되죠? 이렇게? 100개 100원.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었어요? 200개? 350원. 하면은 이렇게 다 적어 놓고요. 그쵸? 총평균. 그 다음에 물량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몇 개 팔리고 몇 개 남았을까요? 200개가 팔렸죠? 지금 총 몇 개 들어왔어요? 400개 들어왔잖아요. 200개. 그 다음에 남은 거 몇 개예요? 200개가 남겠지. 200개. 그쵸? 요거 평균 내야겠죠? 여기 들어가는 단가는 총평균이니까 이거의 평균이에요. 이거 따로 적진 않을게요. 이거 얼마 나와요? 300원? 300원 나와요? 300원? 300원. 끝? 이거 끝이죠? 사요? 이게 총평균법은.
요거를 잘하면요. 지금 이해가 잘 되면요. 나중에 원가회계도 잘해요. 원가회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량과 단가, 물량과 단가. 됐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이게 재고자산이고 이게 뭐죠? 매출 원가래요. 6만 원, 6만 원?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요. 10분 뒤에 이어서 할게요.